자, 447쪽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현대문학 해가지고요. 이 중에서 이제 현대문학 중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일단은 현대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 분량상으로 현대소설 나오는데, 시하고 소설하고 이제 차이를 보시면 시는 전문이 다 나오죠. 왜? 시 자체가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시들은 전문이 다 나오는데 소설은 전문이 다 나올 수가 없죠. 수능에서도 다 나올 수가 없는데 공무원에서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접근할 때 시는 조금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소설은 전체의 대강을 알아놓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소설도 다 읽어보고 자기가 감상하고 느끼고 그러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소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줄거리랄지 핵심 내용을 조금 서머리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봐죠. 그래서 이제 447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450페이지까지는 뭐 시에 대한 뭐가 나왔어? 시에 대한 뭐 이론이 잠깐 나왔죠. 이건 크게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시를 감상하는데 뭐 개념적인 거니까. 그래서 1번 보니까 뭐 시의 정의, 시의 특성, 3번 보니까 시의 언어. 시 언어 중에 2번에 2번 보시면 뭐 함축적 의미 요게 나오죠. 그래서 시어는 기본적으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시 속에서 함축적 의미를 쓰이더라. 그래서 효진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러면 이슬의 사전적 의미는 기온차로 물기가 응고돼서 결정체를 만드는 건데 뭐 이슬이 맺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문맥적 의미로 뭐 슬픔이랄지 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이랄지 이런 의미를 갖더라. 그래서 시 속에서는 이런 함축적 의미가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의 요소는 시의 3요소는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악적 요소라는 건 뭐 운율이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회화적 요소라는 것은 마치 한 폭의 뭐 같아? 그림을 보는 듯해. 그래서 대부분의 시들은 시각적 심상을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시각적 심상. 왜? 회화적 요소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 요소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나와야 되겠지.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 넘어가. 그 다음에 뭐 시의 내용 요소, 시의 형식, 그 다음에 시의 갈래. 자, 정형시, 자유시, 사무시인데 우리는 자유시 배우고요. 서정시, 서시, 극시 나오는데 서정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작품명에 따라서 순수시하고 목적시 나오는데 90%의 순수시하고요. 10%의 목적시 정도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제에 따라서 주정, 주지, 주의 나오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 70%는 주정입니다. 주정. 주정이 뭐야? 주로 정서나 감정을 놀이한 거. 주지라는 것은 지성에 의해서 이지적으로 논리에 주장하는 거. 의라는 건 뭐야? 의지를 노래한 거. 의지. 그래서 어떤 현실 비판이랄지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 주의시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시의 운율 가보면 운과 율이 있는데 운율 중에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위, 율이라고 나오지. 위는 뭐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음이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만들어지는 건데 두 요음 가운데 있는데 두자가 머리 두자, 그다음에 요자가 허리 요자, 각자가 다리 각자야. 그래서 가군에다만 밑줄 가나 가군. 종결 어미의 같은 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만들어내는 게 가군이야. 그래서 우리 진달래꽃을 봐도 우리다 라고 반복이 돼서 끝나거든. 그런 것들을 가군. 그래서 현대 우리 국어에서는 두음과 요는 거의 안 드러납니다. 두음과 요는 거의 안 드러나고 가군. 그다음에 음성률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고요. 음수율 그러면 음수는 우리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돼. 3사나 4사가 하나고요. 7호조가 하나고요. 3사조, 4사조, 3사조, 4사조는 고전 음악이 고전 시가에서 시조나 가사가 3사조로 돼 있죠.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매일오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사조 돼 있고 우리 현대시에는 3사조하고 더불어서 7호조가 곧잘 나옵니다. 7호조. 그래서 7호조는 7, 5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자 선생님 손가락 봐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 우리다 해가지고 7, 5 이렇게 반복이 돼. 7, 5은 몇 음보다 3은 뭐야? 또 손가락 봐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 우리다 이런 식으로 했고 7호조는 3음보고요. 3, 4조는 4음보가 기본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음수와 음보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심상, 자, 7번은 심상이 나오죠. 이미지죠, 이미지. 그래서 자, 넘어가 보면 심상 표현 방법은 묘사적 심상, 비유적 심상, 그리고 뭐 상징적 심상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심상의 종류는 오감이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게 나오고, 6번에 공감각, 미주거나 공감각, 공감각적 심상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를 볼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딱 시를 보면은 누구의 무슨 작품인가 봐야 돼. 그래서 오른쪽 1페이지 보니까 김소월의 초원이 나와 있네.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겠지. 내가 이 작품을 알고 있느냐, 내가 이 작품을 모르고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느냐. 여기서 일단은 난도의 느낌이 달라지지. 나 이거 다행히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조금 쉬워지는 거고요. 이거 처음 보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 심리적으로. 그래서 처음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중심으로 보냐면, 자, 제목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주로 찾아내는 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보니까 김소월의 1번이 초혼이라고 나왔어. 초혼의 뜻이 뭐야? 초혼은 어떤 학생이 재혼 말고 처음 하는 결혼이요. 그런데 여기서 초혼이라는 것은 그 초혼이 아니라 뭐가 돼? 주군이의 넋을 초대하는 게 초혼이야. 주군이의 넋을 초대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샤먼적 민속에도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예전에 이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장례 기간 동안에 뭐를 하냐면 씻김굿이라는 거래. 씻김굿. 씻김굿이라는 건 뭐냐면 이승에서의 어떤 오난 같은 거를 다 씻어줘야 돼. 그래야지 망자가 이승에서의 한이 없이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어. 근데 그 이승의 산을 씻지 못하잖아. 그러면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불쌍한 존재야. 어찌 보자면 어떤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한이 남아가지고 편안하게 저승으로 못 가고 막 어때 민주 등어리에 앉아서 기대 이승을 떠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 말라고 망자의 혼을 자 오난을 다 씻어주는 굿이 씻긴 굿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망자의 혼을 불러와야 돼. 그 불러오는 의식이 초혼이고 흔히 고복의식이라 그래. 그래서 보통 그런데 쌤도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책으로 공부한 게 뭐냐면 망자가 즐겨 입던 옷을 입고 북쪽 하늘을 향해서 흔들면서 망자의 이름을 부른대. 망자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이 고복의식이야. 초혼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무격에게 무당이겠지. 무당에게 접신이 들어가지고 그 무당이 가가지고 씻긴 곳을 해서 다시 이제 저승으로 떠나보내는 의식까지가 씻긴 곳이거든. 그 과정에 초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전제가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거지. 그치? 죽음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혼백을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혼백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전제되어 있는 노래가 초혼이란 노래다. 그래서 전체가 5개의 연인데 뭐가 나왔나 한번 가보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한없이 불러봅니다. 이거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대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불러보리다 라고 말하네. 그럼 이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황은 뭐야? 먼저 세상을 떠났겠지요. 그래서 이연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여기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뭘까? 살아생전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더 할 걸 이거지. 그러니까 못다한 사랑에 대한 뭐가 들어가 있어? 후회와 아쉬움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거기 아쉬움 네모잖아. 아쉬움에 뼈저린 후회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접해도 가족을 잃으면 대부분 나와서 생전에 조금 더 잘해줄 걸, 생전에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더 따뜻하게 전해드릴 걸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이런 말 하지. 그런 시적 화자의 정서야. 그 다음에 1년, 2년까지는 못다한 사랑을 두고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래서 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 3년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서산마루에 걸린 붉은애 보시면 이거는 지금 상승의 이미지야, 벽의 하강의 이미지야.
서산해가, 자,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잖아요. 해가 동쪽에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 밝음, 약동, 이렇게, 자, 플러스가 될 텐데, 자,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지고 있다라는 것은 시 전체가 하강적 분위기야. 다운 분위기야. 그래서 다운 분위기라는 것은 쓸쓸함이나 적막감이나 외로움을 드러내겠지. 그래서,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그래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저 석양역에서 사슴도 슬피 울지.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야? 실제로 슬피 우는 건 누구야? 나지. 내가 님을 떠나보고 슬피 우는데 그거를 사슴도 우는구나 라고 표현해놨어. 그러면 나의 감정을 뭐에다 집어넣어놨어? 사슴에다. 이게 바로 뭐다?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 네모 쳐봐봐. 자, 여기서 산 위는 밑에다 뭐라 그러냐면 망자와의 자, 최대의 근접치라고 돼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나는 산 위에 있고 그대는 저 산 밖에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과 저승이 통해 못 통해 통하지 않은 공간이야. 여기서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말하지.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어떻게?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세모. 자,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시를 보면 대부분 죽음의 공간하고 삶의 공간을 이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자, 또는 단절의 공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이 시는 소통의 공간, 교통의 공간이야? 단절의 공간이야? 단절의 공간이지. 나는 그대가 있는 공간에서 떨어져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나 멀리 있어. 그대랑 멀리 떨어져 있어. 이거야. 그래서 자, 삶과 죽음을 단절의 공간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승에 발붙이고 있고요. 그대는 저승으로 떠나버렸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나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내가 돌이 될지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자, 마지막 오연을 다시 한번 하면 자, 사랑하던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그대 이름을 부르다가 돌이 될지라도 자, 사랑하는 그대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리다 라고 나오지. 자, 그러면 이 시에서 가장 시인의 감정이 압축되어 있는 시어가 뭐? 돌 되는 거야, 돌. 그치? 내가 하나의 바위가 되더라도, 내가 하나의 돌덩이가 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돌은 뭐다? 사랑의 응결체, 요게 되지. 사랑의 응결체. 오케이?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의 상황은 뭐입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자 화자의 상황이 뭐고, 자, 거기서 정서가 뭐고, 거기서 슬픔이 뭡니까? 이거지. 그 사랑은 뭐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지. 이별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자,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지. 그치? 그리고 자, 여기서 뭐지? 못다한 사랑에 대한 후회가 있고요. 슬픔의 비애가 자, 드러나죠. 오케이?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내가 그대 이름을 부르면서 돌이 되겠다. 그러니까 자, 불변의 사랑을 다짐하거나 약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대 떠났으니까 이제 돌아서리라, 잊어버리리라, 머릿속에서 지우리라가 아니라 돌이 될지라도 어때? 그대 이름을 불러보리다 라는 거지. 거기서 돌이 가장 중심되는 시어가 되고요. 가장 핵심되는 시어가 되고요. 자, 뭐가 된다? 사랑의 집약체, 사랑의 응결체, 요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오고 돌로 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랑하는 님을 그리는 자, 망부석 설화가 모티브가 돼 있겠지. 망부석 설화. 망부석이란 건 뭐야? 지아비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렸다는 전설 이거지. 거기서 이제 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님에 대한 불변의 자, 영원의 가치 요걸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상황과 정서 태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거야. 시 속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중에서 2연의 주된 정서가 후회고요. 3연에서는 슬픔의 감정이 들어가 있고요. 5연에는 그 감정을 자, 응결시켜 놓은 게 돌로 드러나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감상해야지 주제를 막 외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니까 자, 님과의 이별이나 또는 님의 죽음이 제재고요. 님에 대한 그리움 이게 되겠고 전통적, 민족적, 경제적, 격정적 밑줄, 비애적 밑줄, 격정적이라는 건 네모잖아. 대부분 우리가 문학을 배우면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문학 속에는 감정의 발산이 들어가 감정의 절제가 들어가. 열의 아홉은 감정의 절제가 들어가.
감정의 절제가. 여러분들 보면 슬픈 사연을 봤을 때 막 저기 등장인물이 막 목 놓아 울어버릴 때하고 그 슬픈 상황도 꼭 참고 자 견디는 상황하고 그걸 지켜볼 때는 후자가 더 비애감이 커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을 유발하는 거야. 근데 이 시만큼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격정적인 슬픔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정적 요게 되겠고, 시적 특징 보시면 감정의 직접적 표현 밑줄, 그 다음에 삼음보 밑줄, 그 다음에 심리적 추위에 따른 시상전개, 충격과 슬픔과 허무와 좌절, 미련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련사라는 망부석 설화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요 시 속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보면 되겠지. 자, 문제 한번 봐볼까? 김소래 시의 특징을 한번 보시고, 자, 삼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지니고 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들 보면, 자, 요거 한번 봐보자.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음보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 중에 삼음보예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시를 보면서, 이걸 세 토막으로 끊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가 하고 읽어보는 거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몇 토막으로 끊어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세 토막. 그 다음에 특히나 김소월은 민요조의 삼음보를 전통적 율격으로 선택을 많이 해. 그 다음에 대상의 객관적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대상의 객관적 묘사면 이 시에서 대상은 누구야? 님이겠지. 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부분이 있어 없어? 하얀 머릿결, 고운 눈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지요. 그치? 그래서 객관적 묘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봐봐봐. 우리 문학에서 묘사가 나오면 주관적 묘사일까 객관적 묘사일까? 주관적 묘사가 나오지. 열이면 9이 주관적 묘사가 나오지. 객관적 묘사라는 것은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뭐가 돼야 돼? 그거는 뭐가 돼야 돼?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 간혹 나오면 그건 객관적이 되지. 그래서 뭐더라? 선생님 계속 말이 씹힌다. 문학에서는 묘사가 나오게 되더라도 주관적 묘사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는 선생님 주관적 묘사 나왔나요? 그것도 안 나와 있어. 일단 묘사는 안 나와 있다고 보면 돼, 이 시는. 그 다음에 시적아재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한다. 그래서, 자, 산산이 부서진 불러도 주인 없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그 다음에, 자, 사랑하던 그 사람. 이런 것들 보면 직설적 표현. 그 다음에 반복과 영탄법. 자, 반복이 뭐야? 이름이여. 뒤에 느낌표. 반복법과 영탄법, 열거법 다 가능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떠나버린 님에 대한 애절한 슬픔, 요걸 노래한 게 초혼, 요게 되겠네, 초혼. 자, 그 다음에 2번에, 접동새라고 나오는데, 요 시는 참 재밌습니다. 요 시는 재밌는 시인데요. 자, 김소래 작품인데, 요 접동새는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소쪽새의 다른 이름이야. 소쪽새의 다른 이름인데, 자, 이 접동새하고 소쪽새는 자 두견이라고도 하고 두견새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전통적 샤먼적 믿음 안에서는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저승으로 가지 못한 사람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그랬지. 이 귀신이 재생해서 부활하잖아.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자, 새가 되면 소쪽새가 되고요. 두견새가 되고요. 꽃이 되면은 두견화가 된대요. 그 두견화가 진달래꽃이 돼요. 진달래꽃. 그래서 소쪽새나 진달래꽃은, 자, 뭐의 표상이야? 한의 표상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자, 망자가 저승에 가지 못한 거는 이승에 한이 있어서 그렇지. 그 한을 가지고 태어난 게, 자, 바로 소쪽새래요. 소쪽새. 두견새래요. 그럼 이 시 역시 한에 얽힌 이야기가 되겠지. 그치? 한에 얽힌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 시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개인 창작인데 이 작품만큼은 설화, 즉 전설을 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전설을 시화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김소리가 전설을 들었어. 그거를 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오케이? 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누구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걸 노래로 만들 수도 있겠지. 작곡가라면. 그치? 그렇듯이 전설을 듣고, 그 전설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거를 뭘로 노래해 놓은 거야? 시로 노래해 놓은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이해와 감상을 먼저 한번 봐봐봐. 이해와 감상.
진두강가에 살던 한 소녀가 죽어서 접동새로 재생했다는 전설을 시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그래서 민요조의 율조와 이 전설이 지니는 휴머니즘의 접동새 울음이 어울려 상실의 시대의 걸맞게 비장미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는,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새를 자유와 비상의 표상이라고 하지만 누나의 분신인 접동새는 동생들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다. 이렇듯 자유와 구속의 모순된 이중성을 갖는 접동새가 한의 표상이라면 이 작품은 바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내재해 있는 한의 세계 미치고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한을 표현해 놓은 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한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치? 한의 민족, 한이 서려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정서적, 우리 민족의 공감, 이게 볼 수 있는데, 이 시 아까 말했듯이 전설, 여기 전설인 적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저기 함경도 서북지방인가, 자, 십남매가 있었는데, 그 십남매 엄마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 그러자, 자, 이 십남매의 아빠가 재혼을 해가지고 새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새어머니에게는 어떻게 10명의 자식이 생겼지. 그러다가 마지가 딸인데, 마지가 옆마을에, 자, 도령과 혼담이 오가고, 자, 혼인을 하기로 약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주단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혼례 물품이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그 혼례 물품이 오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계모가 열어보니까 너무나, 부럽고도 좋은 물건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괜히, 자, 계모가, 첫 아이 마지에게 시샘과 질투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옷장에다 가둬놓고 불을 질러버려. 그리고 나서 불이 꺼지고 나자 그 재 속에서 한 마리 새가 푸드득 날아오르는 새 한 마리가 있어. 그 새가 바로 접동새야. 그래서, 자, 이 접동새는, 자, 계모가 잠든 밤이 되면은, 아이들 있는 창가에 와서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 밤새 지적입니다 라는 전설이야. 그 전설을 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사적 스토리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 자, 출발. 아우레비 접동. 여기서 아우레비는 아홉 오레비 이거야. 아홉 오레비. 그래서 9명이나 동생, 9명이나 되는 동생들. 그래서 접동, 아우레비 접동. 그래서 접동은 접동새지. 그러니까 밤에 접동새가 와가지고 창가에서 9 오레비를 그리워하여 접동 이렇게 운대요. 실제로 소쪽새는 또 이거 전설이 있는데 소충 이렇게 있기도 하고 소쪽 이렇게 울기도 한대. 그래서 봄날 이 소쪽새가 소쪽 이렇게 읽으면 울면 무슨 말이야, 그 가을에 풍년이 된대. 왜? 솥이 적어. 왜? 쌀이 많아가지고 솥이 적어. 밥할 솥이 적어. 이렇게 울면 그의 농사는 풍년이다. 그리고 자, 봄에 소쪽새가 소퉁 울면은 솥이 텅 비었어 해가지고 그의 가을에는 흉년이 된다고들 해. 물론 이제 과학적인 건 아니겠지. 샤먼이지. 자, 그런 소쪽새가 밤에 와가지고 9 오레비가 그리워서 접동 하고 옵니다.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게 전설의 간략적 내용이지. 개환적 내용이지.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는 몹시도 서러워 이거야. 몹시도 서러워.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답니다. 이 접동새가 바로 한의 표상이지. 불멸의 상징 이렇게도 돼 있고 그런데 한의 표상이지. 마지막 9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여기서 오랩동생은 오랩이 동생 이거야. 오랩이 동생. 그래서 자, 남동생들이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올마가며 슬피웁니다. 이산 저산 올마가며 슬피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어찌 보면은 소쪽새가 언제 울지? 봄에 우나 봐. 봄밤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자가 잠 못 들고 밤에 뒤척가는데 밤새 어때? 자, 소쪽새 울음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면서 이걸 떠오르는 거죠. 저 소쪽새가 그치? 의붓어미 시샘에 죽은 누이가 와가지고 동생들이 그리워 우나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 얘가. 그거를 시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이 시 속에서 자, 접동새는 자, 한의 표상이고 이 한은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공통된 정한 이렇게 볼 수 있지. 일반화시키면.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육친이나 혈육에 대한 그리움, 이거를 형상하고 있는 시가 접동세라고 시가 됩니다. 자, 핵심 정리 한번 가볼까? 제재가 있고 주제가 있지. 애절한 혈육에 대한 정한, 요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현실의 비극적 삶을 초월하는 혈육 간의 애정, 요게 나오지. 그 다음에 출전 쭉 넘어가고요. 자, 시적 특징 보시면 설화에서 소재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설화는 전설이지 신화는 아니겠고 전설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것도 7호조 음소율. 자, 7호조라는 것은 접동, 아우레비 접동에는 7호가 아니야. 그래서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거는 뭐 4, 6 정도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진두강 가람가에 7, 살던 누나는 5, 진두강 앞마을에 7, 와서 옵니다 5, 옛날 우리나라 6, 먼 뒤쪽에 4, 진두강 가람가에 7, 살던 누나는 5, 의붓어문 시섬에 7, 죽었습니다 5 이렇게 되니까 7호조라고 국가방처럼 모든 게 다 7호, 7호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야. 7호를 기본으로 약간씩의 변조가 있는 거지. 이것도 7호조의 삼음보. 그 다음에 접동세 울음을 시각화 시켜놨다 넘어가고요. 의성어 넘어가고요. 아우레비는 아홉오레비 요걸 말하지. 자, 왼쪽에 한번 문제 한번 봐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형태상 특징. 삼음보의 율격과 변조, 그러니까 다 삼음보는 아니지만 약간씩의 변조가 생기지. 진달래 꽃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봐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7호 됐지. 그 다음에 봐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오사지.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8오지. 그치? 그러니까 7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 6, 5나 8호가 나오기도 해. 3년은 뭐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뿌리 우리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것도 7호 약간의 변조가 있고 마지막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 우리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7호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약간 변화가 생기면 7호조의 변조, 3음보의 변조 이렇게 말하면 돼. 그 다음에 이형 보니까 시행의 대칭적 배열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의 대칭적 배열이면 시행이 자 1년, 2년, 3년, 4년이 동일하게 자 구조가 비슷하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치? 그래서 시행은 자유롭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대칭적 배열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의 대칭적 배열은 이육사시에서 많이 나와. 이육사시에서 나중에 한번 보고 부드러운 음조의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뭐야? 자 전체적인 울림소리가 많아. 그래서 아우레비 이렇게 나오고 오랩동생 이런 거 나오고 불서러 이런 표현들에서 자 들어오고요. 비슷한 통사구조의 반복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자 이런 것들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 문 접동세 관련된 비급조 설화의 내용을 자 간략히 앞서가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설화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드러내는 게 몇 년이냐 이거지. 2년하고 3년. 특히나 3년에서 전설의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김소월의 작품을 봤고 자 3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할 텐데 3번에 님의 침묵. 자, 결과적으로는 님이 부재가 아니라 님이 침묵하고 있을 뿐. 그래서 내 곁에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지. 전체적으로 이거는 산문조의 운율이고요. 자, 한용운의 시에서 님은 무엇인가? 그러면 실제로 한용운이가 뭐라 했냐면 님만이 님이 아니다. 기룬 것은 모두가 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기룬 거는 건 정성을 들여서 아끼는 대상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자 여기서 님이라는 것은 자 모두에게 공이 적용될 수 있게끔 사랑하는 사람. 그치?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용운이가, 부처였대. 부처는 아니지. 한용운이가 스님이었잖아. 한용운 스님이. 그러다 보니까, 자, 님은 또 뭐겠어? 자, 불자로서 지향하고자 했던, 뭐, 부처님이랄지, 또는 부처의 진리랄지. 그치?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랄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돼? 자, 일제강점기를 치열하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 조국이나 민족으로도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 작게는 자 불자로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사랑, 그치? 그 다음에 또 뭐지? 자 일반적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 사랑.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자,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국이나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침묵이지만 부제가 아니라 자, 침묵이라는 것은 님에 대한 영원한 믿음과 사랑 요걸 말하지. 그래서 이 노래는 기승전결 이렇게 일단 자 10개 행을 이렇게 쪼개는데 자 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별의 상황이 나와. 이별의 상황. 그럼 이어는 그걸로 인한 뭐가 나와? 자 슬픔이 나와. 이별에 인한 슬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 전환이니까. 그치? 그래서 재회에 대한 자 희망이 나와. 재회에 대한 희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변치 않는 신념 이런 구조가 자 나와. 자 출발 한번 해보자고요.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님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객관적 팩트지. 그치? 이별이지. 님은 떠났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여기서 푸른 산빛은 플러스 마이너스 함께 있을 때는 푸른 산빛인데 님이 떠날 때 깨고 떠났으니까 마이너스. 미안. 푸른 산빛은 플러스. 단풍나무 숲은 플러스 마이너스. 단풍나무 숲 예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님이 산빛을 깨치고 가버린 곳이니까 마이너스겠지. 그치? 그래서 푸른 산빛은 함께 했던 사랑의 시간을 뒤로한 채 단풍나무 숲으로 이별의 공간으로 자 떠나버렸습니다. 쌤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참아가 걸려. 참아 같습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님이 떠나는 게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차마 떠났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정도로도 해석이 돼. 자 그리하여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에 미풍이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굳고 빛나던 자 맹세는 한숨에 미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지. 그래서 굳고 빛나던 자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 자, 민주도 남친에 우리 영원히 우리 사랑 편치 말자 했는데 언젠가는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이 산산조각, 휴지조각처럼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 여기서도 님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을 지침을 돌려놓았지만 결국 뒷걸음질 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님과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그러니까 여인과의 사랑도 되고요, 부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깨달음도 되고요, 자 조국에 대한 인식도 됐겠지.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지만 결국은 영원히 내 곁에 있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기까지 1, 2, 3, 4행이 자 님과의 이별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어 보니까 그리하여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머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역설 밑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역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님의 말소리에 귀 먹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님의 말소리만 들려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요.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내 눈에는 님의 얼굴만 비칩니다. 이거지. 그만큼 님은 어때?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어. 님의 목소리만 들리고 님의 얼굴만 보여. 그래야 사랑도 사람이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슬픈 새로운 슬픔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자 이별로 인한 슬픔이 나오지. 그치? 자,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헤어지고 나니 자, 슬픔은 터져버리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딱 세모처럼 그러나 같은 경우는 접속 부사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용적인 걸 논설문이나 설명문에 나와. 시에 잘 안 나와. 근데 시에서 굳이 썼다라는 것은 시상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버릴래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나의 사랑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슬퍼하고 이제는 그만 눈물 흘리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뭘로 바뀌겠다?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붓겠습니다. 희망을 갖겠습니다. 뭐에 대한 희망? 자, 재회에 대한 희망. 요게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는 떠날 때 만날 것을 염려함과 같이, 자,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함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헤어져. 회자 정리지. 떠나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 거자 필반이지. 그래서 불교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팩트도 어때? 내 마음속에서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지. 님이 간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님은 갔을지 모르지만 님에 대한 존재는 영원히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돌풉니다. 그러니까, 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뭐냐면, 님이 떠나서 부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님이 그냥 침묵하고 있을 뿐이야.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내 안에 있는 님이 어때? 나를 반겨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야? 재회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드러나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은, 봐보자. 수연이가 그치? 남자친구랑 싸웠다가 남자친구가 그만 봐! 하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3일 있다가 요 편지를 딱 써줘. 그럼 어떻게 읽을까? 남자친구가 아직도 수연이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부처로 본다면 여기까지는 와야 내가 순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듯 했으나 부처님을 아직 깨닫지 못하게 됐어. 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 하겠어? 불도에 정진할 거야. 그러면 언젠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날이, 득도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거야. 이게 되겠고, 조국으로 된다면 지금 조국의 주권을 잃어버렸지만 일제강점기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지.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릴 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든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리 근제 같으면 뭐겠어? 여기서 공시라고 봐도 돼. 작년에 큰 슬픔을 맛봤어.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큰 슬픔을 맛봤어. 하지만 어때? 이렇게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하면은 언젠가 공시 합격증은 나에게 응답을 해줄 거야. 라고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용운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야. 항상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친하고 헤어졌어. 아니면 어때? 내가 지금 목회자인데, 그치? 뭐 신부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가르침이 부족해. 그치? 얼마든지 내 입장에 맞춰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게 님의 침묵 요게 되고요. 이하 감상 잠깐 봐볼까? 이하 감상. 님이 침묵하는 시대는 님을 잃은 슬픔과 새로운 신념을 노래한 서정시로 시집 님의 침묵 전체의 주제를 함축한 표제시로서 서시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이 시는 슬픔을 희망으로 역전시켜 이별을 만남의 희망으로 바꾼 구조가 주제의 형상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재회의 희망으로 바꿔내린 것, 그러니까 희망적이고 의지적인 시가 되겠지. 즉 헤어짐과 만남이라는 전제 조건의 역설적 진리가 이 시의 주제의식이다.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른쪽 핵심 정리. 제재됐고 주제 보니까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게 되겠고, 성격은 연가풍이다. 연가가 뭐야? 연가. 사랑의 노래 이거지. 세레나데 이거지. 확인 문제. 한용운 시 세계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보니까 불교적 세계관, 오케이. 그 다음에 연가풍의 여성적 어조, 이렇게 되지. 우리가 1940년대 저항시인 그러면,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까지 들었는데, 한용운하고 윤동주는 조금은 여성적인 목소리. 이육사는 대단히 지사적이고, 남성적인 목소리, 이렇게 구분해. 그 다음에, 다양한 이미지의 효과적인 사용, 다양한 이미지는 뭐 시각도 나오고, 청각도 나오고, 이러면 2가지 이상만 나오면 돼. 그 다음에 시간적 순서에 따른 시상전개. 시간적, 시상전개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돼. 서사적 구조가 되려면, 스토리 구조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서사시라 그래, 서사시. 그래서 백석의 여승 같은 경우가, 이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 과정을 쭉 풀어내는 거. 이용학의 낡은 집 같으면은 털보네가 저기 러시아로 쫓겨가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를 시간 순서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냥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거잖아. 그치? 님은 떠났지만 나는 나의 님을 아직은 떠내보내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지. 다음에 2번 보시면 기억의 의미, 기억이 어디 있어?
나의 운명에 지침을 돌려놓고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건 뭘까? 자, 날카로운 첫 기세 추억이 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어. 이거니까 결국 뭐야? 절대자 님에 대한 사랑과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어. 이렇게 가면 되겠네. 역시 4번. 자, 그 다음에 뭐 정지용의 향수가 나오고 유리창이 나오는데, 자, 4번의 향수는, 자,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노래지. 그치? 본 적 있지? 재현, 본 적 있어? 처음 봐?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데, 향수는, 자, 우리말로 보면 뭐야?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지용이라는 사람은 충북 옥천 출신의 사람이래. 충북 옥천 출신의 사람인데, 옥천이 총구석이겠지. 쟤도 가본 적은 없는데 옥천 출신이야.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다가 서울로 공부를 떠납니다. 서울로 유학으로 오는데, 결혼하고 나서 서울로 유학을 오게 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혼자 혈혈단신, 자,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어찌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농사 지어지고 아들놈 하나 잘 되면 어때 이제 자, 집안을 일으키라고 서울까지 보내줬겠지. 자, 그는 이제 개인적인 가족사겠고, 그리고 정정이 이제 서울에 와서 보니까 너무 고향이 그리워. 그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 그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이라는 공간 그 자체도 그립겠지만, 또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그래서 이 노래는 1928년에, 27년인가에, 자,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거야. 그러다가 1935년에 고향이란 시를 또 하나 불러, 나중에. 고향이란 시를, 자, 부르는데 이거는 고향 상실의 아픔을 노래해. 고향 상실의 아픔을. 자, 이거는 1928년인가 되고요. 이 작품은 1935년인가 되는데, 자, 이때는 고향을 떠난 화자가 머릿속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그림을 노래해. 근데 30몇 해가 지나가지고 정말로 고향에 갔더니, 고향은 어때? 1930년 되면 우리나라가 태평양 전쟁의 병참 기지로 전락해가지고 거의 뭐 폐허처럼 변해버리지. 그래서 고향이 어때? 일제의 침탈로 굉장히 어때? 파괴돼 버린 모습을 보게 돼서, 자, 이런, 자, 시간에 따라서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여기서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리운 고향, 요게 나와. 그리운 고향. 그래서 1년 출발 한번 해보자.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곳이 어디야? 내 고향 옥천이야. 그래서 1년은 고향의 공간적 그리움이야. 고향이라는 공간이 그려져 있지. 고향이라는 공간이. 그래서 자, 넓은 벌판이 끝없이 펼쳐지고요. 그치? 그 벌판 사이사이로 어때? 자, 개울물이 흐르지요. 그 개울물 사이로 얼룩배기 황소가 하는 황소가, 그치?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거. 활기찬 울음을 우는 게 아니라 게으른 울음. 그러니까 야, 봐보자. 우리 말의 울음하고 소의 울음하고 다르지. 말이랑 힝 해가지고 조금 옥타브가 높잖아. 근데 소는 어때? 저음에다가 매 하는 아주 중저음의 소리가 금빛 게으른 울음. 그랬어. 그래서 이 금빛 게으른 울음을 통해서 고향이라는 공간의 어떤 모습? 한가로운 모습. 그래서 넓은 초록의 벌판이 펼쳐지고요. 그 사이사이로 조그마한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 중심으로 자, 게으른 자, 소들이 자, 울음을 우는 곳, 이게 돼 있지. 그래서 자, 이건 뭐지? 아주 평화롭고 정겨운 고향의 청경, 이걸 먼저 그려내. 그 중에서 금빛 게으른 울음, 밑으로 가봐. 금빛 게으른 울음. 여기에 쓰인 자, 심상의 종류는 뭘까? 금빛 울음 이래놨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이야. 다음에 2연.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자,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밤이 깊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만 휑하니 들리는 자, 밤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그래서 이연에서의 고향은 아버지가 떠오르는 고향의 모습. 3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처럼 휘적시던 곳. 자, 이게 뭐지?
내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있는 이 고향, 그곳이 자막 꿈의 늘 이칠리야. 4연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게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자 따가운 햇살에 등에 지고 있어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자막 꿈의 늘 이칠리야. 사연은 뭐야? 누이 동생과 아내가 보고 싶은 그런 고향. 마지막 오연 하늘에는 성검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지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은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가족들이 모두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곳, 그곳이 자막 꿈엔들 이칠리야. 그곳이 자막 꿈엔들 이칠리야. 마지막 거 밑으로 가봐. 이게 바로 뭐지? 후렴구지. 후렴구가 몇 번 나와? 5번 나왔잖아. 그치? 5번 나옴으로써 시적 통일감이나 안정감을 주고요. 온유를 주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후렴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곳이 자막 꿈엔들 이칠리야. 이치 안 이쳐? 안 이치지. 꿈에도 이치지 않는 고향 여기서 그리고 주제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자 향수 이렇게 보면 전체가 5연인데 자 1년은 뭐죠? 자 한가로운 머릿속에 있는 고향의 정경 이거지. 2연은 뭐지? 2연은 자 아버지가 자 그리운 고향 이거지. 그치? 3년은 뭐야? 내 유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향 이거지. 그 다음에 4연은 뭐지? 자 누이와 자 아내가 있는 자 고향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1년하고 3년은 공간의 개념이고요. 고향이라는 공간이고요. 자 이거는 뭐죠? 가족 인물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공간도 그립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도 그립지요.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때? 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 그립지. 자, 가족들이 모두 자, 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는 그곳.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오케이? 여러분들은 아마 순이 고향이 어디야? 일산. 그 이런 느낌은 잘 없겠지. 그치? 근데 어린 시절 혹시라도 할머니 집이 할아버지 댁이 저기 어디 시골 마을이었으면 이런 고향 떠오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정지용의 삶의 추억이 담겨있는 고향,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요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 보니까 자 주제는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회고적, 낭만적, 향토적, 토속적, 자 서정적, 감각적, 묘사학적 되어 있는데 낭만적, 향토적 위주고 낭만적, 향토적.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공간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각화, 청각화 시켜놨어. 그 다음에 병렬식 구조 이미지구나. 병렬식 구조. 어찌 보면 병렬식 구조가 1, 2, 3, 4, 5연이 각각 차마, 꾸멘들, 이칠리아라는 후렴구를 통해 가지고 나란히 그려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렴구 나와 있고 향토적 소재 나와 있고. 마지막 보면 아름답고 정감하는 우리말의 사용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한자말보다는 우리말 표현이 아주 유리하게 잘 되어 있는 시입니다. 자, 1번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 봐봅시다. 동일한 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어구 반복적으로 그곳이 자막 꾸멘들 이칠리아 요거 찾으면 되겠지. 강연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서사적인 느낌을 준다. 유기적 밑줄, 서사적 밑줄. 두 가지를 봤는데 유기적이라는 게 뭐야? 유기적. 우리 보통 유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를 유기체라 그러거든. 유기체, 유기물이라고도 하고, 뭐, 각 조직, 각 부분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유기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만 떼어내면 되는 게 아니지. 심장이 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장기까지 멈추게 돼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독립적과 반대고, 서사적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펼쳐놓은 거야. 그래서 유기적의 반대는 독립적이고 서사적의 반대는 서정적이야. 그럼 이 노래는 유기적이야 독립적이야 물어보면 1년, 2년, 3년이 어찌 보면 각각 하나의 장면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적이야 서정적이야. 서정적이지. 서정적은 뭐야? 고향에 대한 가족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주는 노래해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그래서 시각청각, 아름답고 정감어린 우리말의 유래한 표현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몇 작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